30년 전 우리는 한국을 무시했습니다. 경제 위기에 몰린 우리가 차관 대신 넘겨준 중고 무기들, 기술 미달의 작은 나라에게 베푸는 시혜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지금 그 한국이 유럽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폴란드와 루마니아가 우리 대신 선택한 K2 전차, 우크라이나 상공에서 우리 드론을 격추한 한국의 방공망, 우리가 넘겨준 무기로 우리가 무너졌습니다. 이것은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반전입니다. 하지만 이 반전 안에는 한국인들의 놀라운 집념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믿기 힘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로 대한민국을 응원해주세요. 제 이름은 블라디슬라프 바렌첸코입니다.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태어났고 구소련 시절부터 국영 무기업체에서 근무했습니다. 1990년대 초반 체제 전환의 혼란 속에서도 저는 무기 거래라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당시 아시아는 우리 무기의 주요 수출 대상이었고 그중 한국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무기상이라는 직업이 어떤 건지 궁금하실 겁니다. 생각보다 복잡한 일입니다. 단순히 무기를 사고 파는 게 아니라 국가 간의 정치적 관계, 경제 상황, 군사적 필요성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 일이죠. 특히 구소련 붕괴 이후에는 더욱 그랬습니다. 1991년 소련이 해체되고 러시아가 독립국이 되면서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에 던져졌습니다. 계획 경제에서 시장 경제로의 급격한 전환, 정치 체제의 변화, 그리고 무엇보다 심각한 경제 위기가 몰려왔습니다. 당시 러시아의 상황은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루블화 가치는 폭락했고 공장들은 문을 닫았으며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국가 재정도 바닥났습니다. 그나마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는 몇 안 되는 산업 중 하나가 무기 수출이었습니다. 저는 그 혼란 속에서도 살아남았습니다. 아니, 살아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족을 부양해야 했고 무엇보다 이 일이 제가 할 줄 아는 유일한 일이었거든요. 소련 시절부터 20년 넘게 무기 수출 업무를 담당해 왔으니까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땐 한국을 그다지 높게 보지 않았습니다. 전쟁을 겪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작은 나라, 우리가 준 전차나 장갑차를 그저 흉내내기나 할 줄 아는 나라 정도로 생각했죠. 1990년대 초반 한국은 그저 미국의 영향 아래 있는 작은 아시아 국가였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성장하고 있다고 하지만 무기 기술 면에서는 여전히 초보 수준이라고 여겨졌습니다. 사실 그게 틀린 판단은 아니었어요. 당시 한국의 무기 기술 수준은 실제로 우리에 비해 많이 뒤떨어져 있었으니까요. 불곰 사업이 시작된 건 1996년이었습니다. 한국이 우리에게 30억 달러의 차관을 제공했지만 우리는 현금으로 갚을 형편이 안 됐습니다. 대신 무기로 상환하기로 합의했죠. T-80 전차, BMP 장갑차, 미사일 등을 넘겼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쓰던 중고를요. 계약 과정에서 한국 측 담당자들을 여러 번 만났습니다. 그들의 태도가 인상적이었던 기억이 납니다. 너무나 진지하고 꼼꼼했거든요. 무기 하나하나의 사양을 세세히 문의하고 기술 자료를 요청하고 심지어 부품 하나까지 자세히 알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렇게 열심히 해봤자 결국 우리 기술 수준까지는 올라오지 못할 텐데. 그때만 해도 러시아의 무기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자부하고 있었거든요. 특히 전차와 미사일 분야에서는 미국과 함께 세계를 양분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자만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의 무기를 넘기는 것도 그리 큰 문제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따라할 수 없을 테니까요. 설령 따라한다고 해도 우리 수준까지는 절대 올라오지 못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 무기들이 지금 한국을 만들어낸 원천이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가끔 한국 방산업체들의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K1 전차를 개발했다는 소식, 그리고 더 발전된 K2 전차 개발에 착수했다는 소식들이었죠. 처음엔 그냥 흘려들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우리를 따라올 수는 없을 거야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무기 수출 실적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었고 무엇보다 선진국들이 한국 무기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여전히 러시아 국적의 무기상이지만 요즘은 한국의 뉴스를 매일 확인합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정말 그 작은 나라가 지금의 우리를 뛰어넘은 걸까? 정답은 시간이 갈수록 더 명확해지고 있었습니다. 몇 달 전이었습니다. 유럽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열린 국제방산 엑스포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러시아 기업을 대표해 부스를 열었고 저는 언제나처럼 유럽 무관들과 악수를 나누며 다음 거래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박람회는 제게 일상이었습니다. 30년간 수백 번도 넘게 참석했던 행사들이죠. 각국의 국방부 관계자들, 군 장성들,
방산업체 임원들이 모여 최신 무기를 살펴보고 거래를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러시아 부스는 언제나 인기가 많았습니다. 우리의 T-90 전차, Su-35 전투기, S-400 방공 시스템 같은 무기들은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제품들이었거든요. 특히 유럽 국가들에게는 성능 대비 가격이 매력적인 옵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우리 부스가 아니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한산했어요. 몇몇 아프리카나 중동 국가 관계자들만 간헐적으로 들러볼 뿐이었습니다. 유럽 주요국 관계자들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한국 방산 기업의 부스로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믿기지 않았습니다. 한국 부스 앞에 길게 늘어선 줄을 보면서도 뭔가 특별한 이벤트라도 하나 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그 인파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호기심이 생겨서 저도 한국 부스 쪽으로 가봤습니다. 그 중심에는 K2 흑표 전차가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시연되는 시뮬레이션을 보는 순간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터치스크린을 통해 직접 조작해보는 모형 시스템은 우리가 가진 어떤 것보다도 세련되고 직관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반응이 놀라웠습니다. 이게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납기 빠른 전차야. 폴란드 국방부 관계자가 동료에게 하는 말이 귀에 들어왔습니다. 납기 문제, 우리는 항상 납기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었는데 한국은 그게 장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러시아 전차는 안 돼. 성능도 불안정하고 정비도 오래 걸려. 또 다른 유럽 관계자의 말이었습니다. 성능이 불안정하다고? 정비가 오래 걸린다고? 이건 처음 듣는 평가였습니다. 물론 우리 무기에도 단점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비판받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이었던 건 한국 담당자들의 설명 방식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무기의 성능만 설명하는 게 아니라 도입 후 운용 계획, 정비 지원 체계, 심지어 현지 생산 방안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전차를 파는 게 아닙니다. 함께 성장하는 파트너십을 제안합니다. 한국 방산업체 임원의 말이었습니다. 파트너십? 우리는 항상 고객과 공급자 관계로만 생각해왔는데 의들은 파트너라는 표현을 쓰고 있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30년 전 우리가 중고 무기를 넘겨줬던 그 나라가 지금은 유럽의 핵심 고객들을 사로잡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우리가 자랑하던 전차 분야에서 말입니다. 폴란드 장성이 무심하게 한마디 했습니다. 우리는 러시아 전차를 잊었다. 이젠 한국이다. 그 말에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 했습니다. 잊었다고? 우리를 잊었다고? 폴란드는 소련 시절부터 우리 무기의 주요 고객이었습니다. T-72, T-55 전차를 비롯해 수많은 러시아제 무기를 사용해왔던 나라입니다. 그런 폴란드가 이제는 러시아를 잊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날 오후 루마니아 국방부 차관이 한국 부스에서 나오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의 표정은 매우 만족스러워 보였습니다. 나중에 들은 바로는 루마니아도 K2 전차 도입을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를 떠나면서 혼란스러웠습니다. 30년간 쌓아온 제 상식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러시아가 세계 무기 시장의 강자라고 믿어왔는데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 자리를 차지하려 하고 있는 겁니다. 박람회가 끝나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대체 무엇이 바뀐 걸까? 한국이 갑자기 강해진 걸까? 아니면 우리가 약해진 걸까?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도 폴란드 장성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우리는 러시아 전차를 잊었다. 이젠 한국이다. 이건 단순한 비즈니스의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세계 질서의 변화였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행사는 끝났지만 제 마음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몇 날 며칠을 러시아 본사 회계 자료와 수출 통계를 들여다봤습니다. 보고 싶지 않았던 진실이 그 안에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 제 사무실은 30년간 러시아 무기 수출의 영광을 증명하는 공간이었습니다. 벽에는 각국 국방장관들과 찍은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책장에는 성공적인 거래를 기념하는 트로피들이 즐비했습니다. 소련 붕괴 이후에도 러시아 무기의 위상을 지켜온 증거들이었죠. 하지만 그날 밤 그 모든 것들이 허상처럼 느껴졌습니다. 컴퓨터 화면에 떠오른 숫자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5년간 러시아의 무기 수출은 64%나 줄었습니다. 2018년 146억 달러였던 수출액이 2023년에는 50억 달러도 채우지 못했습니다. 한때 1년에 146억 달러를 팔던 우리가 30억 달러도 못 채우는 날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더욱 참담한 건 세부 내역이었습니다. 주력 상품이던 수-35 전투기 수출은 거의 중단됐고 T-90 전차도 신규 주문이 없었습니다. S-400 방공 시스템만이 간신히 명맥을 유지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의 고객 명단을 하나하나 확인해 봤습니다. 과거 우리의 단골 고객이었던 인도는 점점 서방 무기로 갈아타고 있었습니다. 라팔 전투기, 아파치 헬기, 하푼 미사일. 한때 러시아제 무기로 가득했던 인도군이 이제는 다국적 무기 체계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동남아시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트남은 여전히 러시아 무기를 사용하고 있지만 신규 도입은 현저히 줄었습니다. 태국과 말레이시아는 아예 서방이나 중국 무기로 전환했고요. 심지어 중국까지도 독자적인 무기 개발에 성공하면서 우리 의존도를 줄이고 있었습니다. 한때 러시아 기술의 최대 수혜자였던 중국이 이제는 경쟁자가 된 셈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고객들의 불만 사항이었습니다. 납기 지연, 품질 불량, 사후 지원 부족, 접수된 클레임만 수백 건이었습니다. 특히 인도에서 도입한 수-30MKI 전투기의 가동률이 50%를 밑돈다는 보고서를 보는 순간 저는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반면 한국의 통계는 정반대였습니다. 저는 억지로 한국 방산업체들의 실적을 찾아봤습니다. 2010년 10억 달러에 불과했던 무기 수출이 2020년에는 7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2023년에는 무려 170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했습니다. 러시아를 완전히 뛰어넘은 수치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한국의 고객 명단이었습니다. 폴란드, 루마니아, 에스토니아, 호주, 말레이시아,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전 세계에 걸쳐 있었습니다. 그것도 모두 신규 고객들이었습니다. 문제는 수치만이 아니었습니다. 시장도 평판도 기술력도 무너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2022년 2월 24일, 그날이 러시아 방산업계에게는 재앙의 시작이었습니다. 서방의 제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우리는 주요 시장에서 완전히 차단되었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의 금융 제재로 인해 달러와 유로 거래가 막혔고 SWIFT 시스템에서도 배제되었습니다. 30년간 쌓아올린 글로벌 네트워크가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은행 거래도 막혔고 부품 조달도 어려워졌습니다. 특히 서방에서 수입하던 정밀 전자부품들의 공급이 중단되면서 신형 무기 생산에 차질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거래하던 독일의 정밀기계 회사에서는 정치적 이유로 더 이상 거래할 수 없다는 통보를 해왔습니다. 프랑스의 전자부품 업체도 마찬가지였고요. 이탈리아의 광학장비 회사까지도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했습니다. 더욱 참담했던 건 전쟁에서 드러난 우리 무기의 한계였습니다. 세계 최강이라고 자부했던 T-80, T-90 전차들이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속속 파괴되는 모습이 전 세계에 생중계되었습니다. 자베린 미사일 한 발에 무력화되는 러시아 전차들, NLAW 대전차 미사일에 관통당하는 장면들이 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러시아 무기의 신화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CNN, BBC, 스카이뉴스, 서방 언론들은 연일 러시아 무기의 한계 드러나라는 제목의 보도를 쏟아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러시아 전차는 현대전에 부적합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저는 그런 보도들을 보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30년간 제가 자랑스럽게 팔아온 무기들이 이렇게 조롱당하는 모습을 지켜봐야 한다니요. 한편 한국은 제가 30년 전 T-80 전차를 넘겨주며 이런 건 못 만들 거야라며 코웃음치던 그 나라가 지금은 유럽 전체 방산 판도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폴란드는 러시아제 T-72 전차 500대를 모두 폐기하고 한국의 K2 전차로 교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루마니아도 소련 시절부터 사용하던 T-55 전차를 퇴역시키고 K2를 도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접근 방식은 우리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국은 단지 무기를 팔지 않았습니다. 공장을 세우고 기술을 이전하며 함께 성장하겠다는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폴란드에는 K2 전차와 K9 자주포의 현지 생산 라인을 구축해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단순히 완성품을 수출하는 게 아니라 폴란드 내에서 직접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주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루마니아에는 방산업체 합작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한국 기업이 루마니아에 투자해서 현지 일자리를 만들고 루마니아 기업들과 함께 무기를 개발하겠다는 제안이었습니다. 이런 접근은 러시아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늘 강압적으로 계약을 끌어냈습니다. 우리 무기가 최고니까 사라. 다른 선택지는 없다. 우리 조건을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말든지. 이런 식이었죠. 하지만 한국은 함께 가자고 말하고 실제로 함께 가고 있었습니다. 고객을 파트너로 대했고 단기적 이익보다는 장기적 관계를 중시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신뢰가 무기였다는 것을요. 러시아는 항상 무기 자체의 성능에만 집중했습니다. 화력이 얼마나 강한지, 장갑이 얼마나 두꺼운지,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만 강조했습니다. 마케팅 자료도 스펙 비교표와 화려한 시연 영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고객들이 정말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안정적인 공급, 지속적인 지원,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십이었습니다. 10년, 20년 후까지도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확신이었습니다. 한국은 그걸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무기를 팔 때마다 10년, 20년 후까지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정비 지원, 부품 공급, 기술 업그레이드까지 모든 걸 패키지로 제공했습니다. 심지어 현지 언어로 매뉴얼을 번역해서 제공하는 섬세함까지 보여줬습니다. 폴란드에는 폴란드어로, 루마니아에는 루마니아어로 된 완벽한 매뉴얼을 제공했습니다. 러시아는 항상 러시아어나 영어로만 제공했는데 말이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저를 무너뜨린 소식이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선 인근에서 러시아제 무인 정찰기가 한국산 전자전 장비에 의해 무력화됐다는 비공식 정보였습니다.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는 믿지 않으려 했습니다. 설마 한국이 우리 군사기술을 무력화시킬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정보는 계속 들어왔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한국으로부터 도입한 전자전 장비가 러시아의 오를란-10 무인기들을 잇따라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한국의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이 러시아의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요격했다는 정보였습니다. 물론 공식적으로 확인된 건 아니었지만 여러 정보원들이 비슷한 내용을 전해왔습니다. 겉으로는 믿지 않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건 현실이었습니다. 30년 전 우리가 넘겨준 그 무기들이 이제 우리를 쓰러뜨리고 있었습니다. T-80 전차의 기술을 분석해서 만든 K2 전차가 유럽 시장을 석권하고 우리가 제공한 미사일 기술을 바탕으로 개발한 한국의 방공 시스템이 우리 무기를 격추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아이러니가 또 있을까요? 그냥 돈이 필요해서 무기를 넘겨준 거래 상대가 우리를 앞지르다니. 그날 밤 저는 사무실에서 혼자 보드카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야경을 바라보며 30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1996년 한국 대표단이 상트페테르부르크를 방문했을 때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T-80 전차를 보고는 경탄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기술입니다 라고 말하며 세세한 부분까지 질문했죠. 그때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런 후진국이 우리 기술을 제대로 이해나 할까? 완전한 오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진국이라고 무시했던 나라가 30년 만에 우리를 뛰어넘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넘겨준 기술을 바탕으로 말입니다. 자존심이 아니라 역사의 무게가 제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30년간 무기상으로 살아오면서 이런 굴욕을 당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단순히 비즈니스에서 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무시했던 상대가 우리를 완전히 뛰어넘어버린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대체 우리가 뭘 놓친 걸까? 한국은 어떻게 이런 기적을 만들어낸 걸까? 답은 명확했습니다. 우리는 기술만 팔았지만 한국은 미래를 샀던 겁니다. 며칠 후 뜻밖의 초청장이 도착했습니다. 루마니아 방산협회에서 보내온 것이었습니다. 중립국 출신 전문가로 한국 방산 산업 시찰을 함께 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초청장을 받아든 순간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루마니아는 소련 시절부터 우리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온 나라였습니다. 바르샤바 조약기구의 일원이었고 루마니아군의 주력 무기는 대부분 소련제였죠. 그런 루마니아가 이제는 한국 무기를 검토하고 있다는 현실이 착잡했습니다. 더욱이 그들이 저를 중립국 전문가라고 표현한 것도 의미심장했습니다. 러시아가 더 이상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아니라는 뜻이었으니까요. 망설였습니다. 한국 땅을 다시 밟는다는 건 저에게는 자존심을 삼키는 일이었으니까요. 30년 전 우리가 무기를 넘겨줬던 그 나라에 이제는 배우러 가야 한다는 현실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루마니아는 이미 한국과의 방산 협력을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었고 제가 러시아 무기 전문가로서 객관적인 분석을 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비공식적이지만 중요한 임무였습니다. 무엇보다 저 자신도 궁금했습니다. 한국이 정말 어떻게 이런 기적을 만들어냈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이쯤에서 확실히 확인하자는 마음으로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25년 만에 다시 가는 한국행 비행기 안에서 저는 1996년 처음 한국을 방문했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공항시설도 지금보다 훨씬 작고 낡았고 서울로 가는 길도 지금처럼 깔끔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한국은 경제적으로는 성장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개발도상국의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25년 만에 다시 밟은 한국 땅은 완전히 다른 나라였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충격이었습니다.
공항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예술품 같았습니다. 현대적이고 세련된 디자인, 완벽하게 작동하는 시설들, 그리고 무엇보다 질서정연한 운영체계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공항에서부터 느껴지는 질서와 청결함이 놀라웠습니다. 사람들의 움직임, 교통체계, 심지어 안내 표시판까지 모든 것이 효율적으로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인프라의 발전이 아니라 시스템 전체의 진화였습니다. 공항 직원들의 서비스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친절하면서도 전문적이었고 외국인인 저에게도 세심한 배려를 보여줬습니다. 영어는 물론이고 간단한 러시아어까지 구사하는 직원도 있었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공항철도에 올랐을 때도 놀라웠습니다. 정시 운행, 깨끗한 차량, 조용하고 안정적인 주행. 모든 것이 스위스나 독일 수준이었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에서 본 풍경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질서정연하게 늘어선 고층 빌딩들, 깔끔하게 정비된 도로, 그리고 곳곳에서 보이는 첨단 기술의 흔적들. 25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건 디지털 기술의 보편화였습니다. 지하철역마다 설치된 스크린 도어, 실시간 버스 도착 정보, 어디서나 가능한 무선 인터넷. 이런 것들이 이미 일상화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25년 전 제가 왔던 그 나라가 맞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다음 날, 본격적인 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현대로템의 K2 전차 생산 라인을 견학하는 것이 첫 번째 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말 그대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공장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러시아의 어떤 무기 공장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현대적이고 체계적이었습니다. 먼저 놀란 건 자동화 수준이었습니다. 용접, 가공, 조립의 대부분 공정이 로봇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인간은 주로 감독과 품질 관리 역할만 하고 있었죠. 이런 수준의 자동화는 독일이나 일본에서나 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정밀 가공 장비들의 수준이 러시아의 어떤 공장보다도 앞서 있었습니다. 독일제 CNC 공작 기계들이 즐비했고 측정 장비들도 최신형이었습니다. 품질 관리 체계는 그보다도 더 엄격해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모든 공정이 디지털화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생산 계획부터 자재 관리, 품질 검사까지 모든 것이 컴퓨터로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실시간으로 생산 현황을 파악할 수 있고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알림이 오는 시스템이었습니다. 현대로템 관계자가 설명해준 품질 관리 시스템도 인상적이었습니다. K2 전차의 모든 부품에는 QR코드가 부착됩니다. 이를 통해 언제, 어디서, 누가 만들었는지 모든 이력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수준의 추적 관리는 러시아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대략적인 생산 기록만 남길 뿐 개별 부품까지 추적하지는 않았거든요. AI 기반 시뮬레이터를 활용한 K2 전차 운용체계 교육을 보는 순간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가상현실 기술을 활용해서 실제 전차를 운용하는 것과 똑같은 훈련을 할 수 있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아직도 실물 훈련에 의존하고 있는데 한국은 이미 가상현실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첨단 교육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비용 절약은 물론이고 안전성도 훨씬 높았습니다. 이 시뮬레이터로 훈련받은 승무원들의 실제 운용 능력이 기존 방식보다 30% 향상되었습니다. 담당자의 설명이었습니다. 30% 향상이라는 건 엄청난 수치였습니다. 전투에서는 작은 차이가 생과 사를 가르니까요. 더 놀라웠던 건 계약서조차 현지어로 번역되어 설명되고 있는 루마니아어 통역팀이었습니다. 단순히 영어나 한국어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고객 국가의 언어로 세세한 부분까지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루마니아 대표단을 위해 준비된 자료들도 모두 루마니아어로 번역되어 있었습니다. 기술 사양서, 운용 매뉴얼, 정비 지침서까지 모든 것이 완벽한 루마니아어였습니다. 이런 세심함은 러시아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러시아어나 영어로만 자료를 제공했고 고객이 알아서 번역하라고 했거든요. 고객의 언어로 소통하는 것이 진정한 파트너십의 시작입니다. 한국 관계자의 말이었습니다. 파트너십이라는 단어가 또 나왔습니다. 러시아는 항상 공급자와 구매자의 관계로만 생각했는데 한국은 진짜 파트너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한화시스템의 K9 자주포 생산 라인을 견학했습니다. K9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자주포 중 하나로 이미 10개국 이상에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K9 생산 라인에서 본 것도 놀라웠습니다. 모듈화된 생산 방식으로 고객의 요구에 따라 다양한 사양으로 제작할 수 있었습니다. 표준형, 극지형, 사막형 등 각 지역의 환경에 맞는 맞춤형 제품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폴란드에는 추위에 강한 극지형을, 사우디아라비아에는 모래바람에 강한 사막형을 공급합니다. 이런 맞춤형 접근도 러시아에서는 생각해보지 못한 방식이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표준형 하나만 만들어서 팔았거든요. 이건 단순한 공장이 아니었습니다. 국가 전체가 하나의 무기체계처럼 작동하고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정부, 기업, 연구소, 대학이 모두 연결되어 하나의 시스템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기초 연구를 하고, 대학에서 인력을 양성하고, 기업에서 제품화하고, 정부에서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완벽한 생태계였습니다. 성능만 좋은 게 아니라 사람과 시스템이 함께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무기를 만드는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철학이 담긴 산업이었습니다. 한국의 방산업체들은 고객을 단순한 구매자가 아닌 파트너로 대했습니다. 무기를 팔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나라의 국방력 향상을 위해 장기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자세였습니다. 기술 이전, 현지 생산, 공동 개발까지 모든 걸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했습니다. 심지어 고객 국가의 방산업체와 합작 투자도 적극적으로 검토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한국방산 관계자와 단둘이 대화를 나눌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는 현대로템에서 K2 전차 개발을 총괄했던 이사였습니다. 50대 중반의 온화한 인상이었지만 눈빛만큼은 예리했습니다. 30년간 한국 방산업계에 몸담으며 불곰 사업 시절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과정을 지켜본 산증인이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나눈 대화에서 그는 제게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불곰 사업 없었으면 K2는 없었을 겁니다. 그 말이 뇌리를 울렸습니다. 불곰 사업. 제가 직접 무기를 실어보냈던 그 사업. 30년 전 우리에게는 그저 때우는 장사였지만 한국에게는 완전히 다른 의미였다는 겁니다. T-80 전차를 받았을 때 우리는 그것을 단순히 사용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설명이 계속되었습니다. 모든 부품을 하나하나 분해해서 분석했습니다.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 왜 이런 설계를 했는지, 어떤 부분이 우수하고 어떤 부분이 개선될 수 있는지를 철저히 연구했습니다. 저는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그저 때우는 장사라 여겼지만 한국은 그걸 기회로 삼았던 겁니다. 러시아 전차의 화력과 방어력은 정말 뛰어났습니다. 하지만 현대전에는 그것만으로 부족하다는 걸 알았죠. 정보화, 네트워크, 생존성 등 새로운 요소들이 필요했습니다. 한국은 T-80의 장점은 받아들이되 단점은 보완하고 미래의 필요에 맞는 새로운 기능들을 추가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K2 흑표 전차였습니다. 20년이 걸렸습니다. 실패도 많았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해냈습니다. 20년. 러시아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긴 개발 기간이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5년 안에 결과를 내라고 압박했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20년이라는 긴 시간을 투자해서 완전히 새로운 무기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단순히 전차 하나를 만든 게 아닙니다. 전체 방산 생태계를 구축했습니다. 그의 말이 계속되었습니다. 한국은 K2 전차 개발을 통해 특수강 기술, 정밀 가공 기술, 전자 제어 기술, 소프트웨어 기술 등 방산업 전반의 기술력을 끌어올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들이 다른 무기 개발에도 활용되면서 한국 방산업 전체의 경쟁력이 향상됐다는 설명이었습니다. K9 자주포, KF-21 전투기, 한국형 이지스 시스템까지 모든 것의 출발점이 불곰 사업에서 얻은 기술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시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걸 기회로 삼았고 그 기회는 기술이 되었고 기술은 신뢰가 되었고 신뢰는 지금의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폴란드 방산 장성이 저에게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러시아는 무기를 팔았고 한국은 미래를 팔았다. 이제 그 말의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시장을 소모품처럼 대했습니다. 무기를 팔고 돈을 받고 끝.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동반자처럼 대했습니다. 함께 성장하고 함께 발전하고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는 관계를 추구했습니다. 폴란드와 루마니아가 K2를 선택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가 제게 물었습니다. 성능 때문일 겁니다. K2가 러시아 전차보다 우수하니까요. 제가 대답했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성능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신뢰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전차를 파는 게 아니라 그 나라의 안보를 함께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신뢰. 그 단어가 핵심이었습니다. 한국은 무기를 팔 때마다 장기적인 관계를 약속했습니다. 10년, 20년 후에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보장을 했습니다. 기술 업그레이드, 부품 공급, 정비 지원은 물론이고 필요하면 현지 생산까지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반면 러시아는 어떠했습니까? 무기를 팔고 나면 끝이었습니다. 문제가 생겨도 쉽게 해결해주지 않았고 부품 공급도 불안정했습니다. 정치적 이유로 갑자기 공급을 중단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한국을 기술 강국이 아닌 정신 강국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복제 기술이나 가성비 따위가 아니라 철학과 시스템, 인내와 협력의 문화가 한국을 일으킨 진짜 무기였습니다. 한국의 성공 비결이 뭡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한 후 이렇게 답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서고 부족하면 더 노력하고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혼자가 아닌 함께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저는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한국의 성공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30년간의 끈질긴 노력과 올바른 철학의 결과였습니다. 우리 러시아는 과거의 영광에 취해 안주했지만 한국은 매일매일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우리는 경쟁자를 적으로 여겼지만 한국은 고객을 파트너로 여겼습니다. 그 차이가 결국 지금의 결과를 만든 것입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30년 전 한국의 무기를 넘겨주던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만약 누군가 30년 후 한국이 러시아를 뛰어넘을 것이라고 했다면 저는 코웃음을 쳤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그 예언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국의 방산 고위 관계자와 조용히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한국식 소주와 낯선 안주들이 식탁을 채웠지만 분위기는 따뜻하고 담백했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한국에서 마시는 술이었는데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기분이었습니다. 그는 국방과학연구소에서 30년간 근무한 베테랑이었습니다. 불곰 사업 당시 직접 러시아 무기를 분석했던 당사자이기도 했죠. 소주잔을 기울이며 그가 들려준 이야기는 제게 또 다른 충격이었습니다. 1990년대 말 T-80를 처음 받았을 때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의 회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실망했습니다. 러시아 최신형이라고 해서 기대했는데 막상 받아보니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낡았거든요. 저는 움찔했습니다. 우리가 최신형이라고 넘겨준 T-80가 실제로는 구식이었다는 걸 한국 측에서 다 알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금세 생각을 바꿨습니다. 이것도 배울 게 많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는 계속해서 당시의 분석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한국 연구진들은 T-80를 완전히 분해해서 모든 부품을 연구했다고 했습니다. 엔진, 변속기, 포탑, 장갑, 사격 통제 장치까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분석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건 러시아의 제조 철학이었습니다. 거칠지만 실용적이고 복잡하지 않으면서도 효과적이었죠.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왜 그렇게까지 유럽 국가와 함께 성장한다는 걸 강조하는 겁니까? 그는 술잔을 내려놓으며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기술은 팔 수 있어도 신뢰는 사야 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신뢰가 있어야 전쟁이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러시아는 언제나 기술과 성능을 앞세웠습니다. 우리 무기가 최고다, 화력이 강하다, 장갑이 두껍다는 식으로만 홍보했죠. 하지만 그 기술이 신뢰를 만든다는 말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한국은 분단국가입니다. 언제나 전쟁의 위협 속에 살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무기가 단순히 상품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무기는 평화를 지키는 도구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의 말이 계속되었습니다. 폴란드나 루마니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역사적으로 강대국들 사이에 끼어서 고생한 나라들이죠. 그래서 우리와 통하는 부분이 있어요. 작은 나라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믿을 수 있는 파트너가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저는 그제서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이 유럽 국가들과 방산 협력을 할 때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게 아니라 동맹을 만들려고 한다는 것을요. 며칠 후 루마니아 국방부 관계자로부터 조용히 전해 들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한국과의 K2 전차 협상이 막바지에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믿고 갑니다. 이번 결정은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닙니다. 그 말 속에 담긴 의미를 저는 정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루마니아는 K2 전차의 성능 때문에 선택한 게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를 믿고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계약서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들이 마음으로 선택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러시아는 항상 계약서와 조건으로 거래했습니다. 가격, 성능, 납기 이런 것들만 따졌죠. 하지만 한국은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신뢰를 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줬습니다. 폴란드가 K2를 선택한 것도 루마니아가 한국과 손잡는 것도 단순히 무기가 좋아서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와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고 싶어서였습니다. 저는 이제 팔던 자가 아니라 배우는 자가 되었습니다. 30년간 무기상으로 살면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건 기술과 성능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보고 배운 건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철학과 신뢰였습니다. 자존심이 상한 것이 아니라 감탄과 후회가 뒤섞인 감정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30년 전 우리가 한국을 무시했던 것이 후회됐고, 동시에 그런 한국의 성장을 지켜볼 수 있게 된 것이 감사했습니다. 그건 단순한 무기 거래의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국가 간 신뢰와 시스템의 전환을 저는 눈앞에서 목격하고 있었던 겁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 호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30년 전 이 도시는 지금보다 훨씬 작고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세계 어느 도시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화려함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그 변화 속에는 단순히 경제 성장만이 아니라 국민들의 의지와 꿈이 담겨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해내겠다는 의지, 더 나은 미래를 만들겠다는 꿈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의지와 꿈이 바로 한국 방산업의 원동력이었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러시아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한국을 적이 아닌 스승으로 여기겠다고. 그리고 가능하다면 한국의 성공 경험을 러시아에도 적용할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입니다. 물론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이 30년 만에 이룬 기적을 보고 나니 불가능한 일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뒤 루마니아 국방부가 유럽 군사 전문 매체를 통해 흘린 발언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한국과의 K2 전차 협상이 매우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 군의 전력 재편에 한국이 핵심 파트너가 될 것이라는 공식 언급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순간 저는 오래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불곰 사업 당시 그저 무기 재고를 넘기는 수준이던 한국. 하지만 지금 유럽이 그 한국을 파트너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파트너. 이 단어가 얼마나 의미 깊은지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거래 상대가 아니라 함께 미래를 만들어갈 동반자라는 뜻이니까요. 루마니아 발표 직후 저에게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폴란드가 K2 전차 1차 계약 180대에 이어 추가로 180대를 더 주문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총 360대, 계약 규모만 150억 달러가 넘는 초대형 딜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계약 조건이었습니다. 폴란드는 단순히 완성품만 사는 게 아니라 자국 내 K2 생산 라인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이 기술을 이전해주고 폴란드가 직접 생산하는 방식이었죠. 이건 무기 판매가 아니라 기술 동맹이야. 폴란드 국방부 관계자의 말이었습니다. 30년 전만 해도 소련의 위성국이었던 폴란드가 이제는 한국과 기술 동맹을 맺는다는 겁니다. 그 와중에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체코가 K9 자주포 24대 도입을 확정했고 슬로바키아도 K2 전차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동유럽 전체가 러시아제 무기에서 한국제 무기로 갈아타는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소련 붕괴 이후 30년 만에 일어나는 또 다른 체제 전환이었습니다. 며칠 후 루마니아 방산협회는 저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앞으로 한국과의 방산 협력에 대해 조언해 줄 수 있겠습니까? 믿기지 않았습니다. 한때 한국에게 무기를 넘겨줬던 제가 이제는 한국 방산의 유럽 협력 고문으로 불릴 날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러시아 무기 전문가로서 한국 무기를 객관적으로 평가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아이러니했습니다. 러시아 사람인 제가 한국 무기의 우수성을 증명해달라는 부탁을 받는다니요. 하지만 저는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사실을 말하는 것이니까요. K2 전차는 정말로 우수한 무기였고 한국의 방산 기술은 인정받을 만한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루마니아 국방부에서 열린 회의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회의실 벽면에는 한국 무기들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K2 전차, K9 자주포, 천공 미사일, 해성 미사일. 한때 이 자리에 걸려있던 건 러시아 무기들이었는데 말입니다. 바렌첸코 박사님, K2 전차와 T-90의 성능을 비교해 주십시오. 루마니아 국방장관의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30년간 팔아온 러시아 무기를 부정해야 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진실을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K2가 모든 면에서 T-90을 압도합니다. 화력, 방어력, 기동성, 그리고 무엇보다 정보화 수준에서 격차가 큽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러시아 무기 전문가가 한국 무기의 우수성을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신뢰성은 어떻습니까? 또 다른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한국은 약속을 지킵니다. 납기, 성능, 사후 지원 모든 면에서 말입니다. 이건 러시아가 따라올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제 말이 끝나자 루마니아 관계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도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었을 테지만 러시아 전문가의 입에서 직접 듣는 것은 다른 의미였을 겁니다. 그 자리에 앉아있는 제 자신이 어쩌면 역사의 아이러니 같았습니다. 한참 전 우리는 한국에게 기술을 주었습니다. 정확히는 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팔았던 것이었죠. 그것도 상당히 비싼 값의 말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기술을 사람과 철학으로 채운 무기로 바꾸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루마니아 국방부 차관이 저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결정했습니다. K2를 도입하기로 말입니다. 다만 국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했는데 오늘 박사님 말씀으로 충분한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한국의 성공을 증명하는 증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요. 3주 후 루마니아가 공식 발표했습니다. K9 자주포 54대와 K10 탄약 보급차 36대를 도입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계약 규모는 10억 달러. 루마니아 역사상 최대 규모의 무기 도입 중 하나였습니다. 발표 현장에서 루마니아 총리가 한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무기만 주는 게 아닙니다.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파트너를 제안했습니다. 미래를 함께 만든다. 이 표현이 모든 걸 설명해줬습니다. 러시아는 과거에 무기를 팔았지만 한국은 미래의 가능성을 팔고 있었던 겁니다. 그 발표와 함께 또 다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노르웨이가 K9 자주포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했고 핀란드도 한국과 방산 협력 논의에 들어갔다는 것이었습니다. 북유럽까지 한국의 영향력이 유럽 전체로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부쿠레스트의 호텔에서 혼자 저녁을 먹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30년 전 누가 이런 상황을 예상이나 했을까요? 소련이 무너지고 러시아가 경제 위기에 빠져 한국에 무기를 넘겨줬던 그 순간 이미 역사의 물줄기가 바뀌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존심이 아니라 존경이었습니다. 우리가 팔았던 무기로 한국은 나라를 바꿨고 지금은 세계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T-80 전차 몇 대로 시작된 일이 이제는 유럽 전체의 방산 지형을 바꾸는 거대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이건 단지 무기 계약의 승리가 아니라 철학과 신뢰, 미래를 준비하는 국가의 완승이었습니다. 한국의 성공을 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강국은 무력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요. 신뢰와 협력, 그리고 함께 성장하려는 의지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30년 전 우리는 한국을 기술 후진국이라고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은 신뢰 선진국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까지 갖추게 된 것입니다. 유럽 각국이 한국을 선택하는 이유를 이제 정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성능 때문만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밤 루마니아의 한 TV 뉴스에서 특집 방송을 했습니다. 한국, 유럽의 새로운 방산 파트너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뉴스에서는 K2 전차가 폴란드에서 테스트되는 장면, 한국 기술자들이 루마니아에서 현지 직원들을 교육하는 모습, 그리고 유럽 각국 국방장관들이 한국 방산업체를 방문하는 장면들이 나왔습니다. 30년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풍경이었습니다. 뉴스 말미에 나온 전문가의 분석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의 성공은 우연이 아닙니다. 30년간의 꾸준한 노력과 올바른 철학의 결과입니다. 이제 한국은 유럽 안보의 핵심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이제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성공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었다는 것을요. 지금 저는 루마니아와 한국의 방산 협력 관련 자문 활동에 관여하며 한국의 방산 전문가들과 비공식적 교류와 자료 검토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은 재계 무기 시장에서의 패배를 넘어 배움의 시작점이 된 나라가 되었습니다. 30년 전 제가 무기를 넘겨준 나라에서 이제는 제가 배우고 있는 셈입니다. 6개월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러시아 무기상인 제가 한국 방산업체의 유럽 진출을 도와주는 일을 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일이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러시아는 여전히 전쟁에 갇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지 3년이 넘었지만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국내 수요에 매달리며 외부 수출은 급감했고 기술 개발은 정체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통계를 보면 더욱 참담합니다. 2023년 러시아 무기 수출은 100억 달러도 채우지 못했습니다. 한때 세계 2위 무기 수출국이었던 러시아가 이제는 10위권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제가 30년간 몸담았던 러시아 방산업계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되었습니다. 서방의 제재로 인해 핵심 부품 조달이 어려워졌고 최신 기술 도입도 막혔습니다. 무엇보다 국제시장에서의 신뢰를 완전히 잃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그 전쟁의 그림자 속에서 국제사회의 신뢰를 받는 안정적 공급국이 되어 있었습니다. 2023년 한국의 방산 수출은 17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5년 만에 3배 이상 증가한 수치였습니다. 전쟁이라는 위기 상황에서도 약속을 지키는 나라, 정치적 이유로 무기 공급을 중단하지 않는 나라로 인식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무기상인 제가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몇 주 전 폴란드에서 열린 K2 전차 인도식에 참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제작된 K2 전차들이 폴란드 땅에 도착하는 순간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폴란드 국방장관이 한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오늘은 폴란드 국방사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날입니다. 한국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우리는 더 강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파트너십. 그 단어를 들을 때마다 저는 복잡한 감정을 느낍니다. 러시아는 언제나 공급자와 고객의 관계만 생각했는데 한국은 진짜 파트너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제가 과거에 넘겼던 T-80 전차는 지금은 더 이상 실전에 쓰이지 않고 일부는 전시용으로 전락했습니다. 한때 세계 최강이라고 자부했던 러시아 전차가 이제는 박물관에서나 볼 수 있는 유물이 된 겁니다. 그 전차의 기술을 분석하며 연구하던 한국은 이제 K2라는 독자적인 전차로 유럽, 무기 시장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문을 활짝 열어젖혔다고 해야겠네요. 루마니아의 K9 자주포 도입도 마찬가지입니다. 54대의 K9과 36대의 K10 탄약 보급차, 총 10억 달러 규모의 계약. 루마니아 역사상 최대 규모의 무기 도입 중 하나였습니다. 계약 체결식에서 루마니아 국방장관이 한 말이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무기를 공급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미래를 만들어갈 동반자입니다. 동반자. 30년 전 우리가 한국에게 무기를 넘길 때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관계입니다. 그때는 그저 돈 없는 고객에게 중고 무기를 넘기는 거래일 뿐이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지금 그 흐름을 멀리서 지켜보는 사람이 아닌 한켠에서 조용히 배우고 기록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제 역할은 명확합니다. 러시아 무기 전문가로서 한국 무기의 객관적 평가를 제공하고 유럽 국가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저는 이 일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단순히 한국을 도와주는 일이 아니라 진실을 말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K2 전차는 정말로 우수한 무기이고 K9 자주포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이건 제 감정이나 편견이 아닌 객관적 사실입니다. 30년 전 저는 한국을 기술 후진국이라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누구보다 진지하게 그 기술력과 행보를 분석하고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최근 한국에서 공개한 KF-21 전투기의 시험 비행도 봤습니다. 불과 30년 만에 자체 전투기까지 개발하는 나라가 된 거죠. 이런 발전 속도는 정말 경이롭습니다. 천국 미사일 시스템, 해성 함대함 미사일, 현무 탄도 미사일. 한국이 개발한 무기들의 목록을 보면 30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되었다는 걸 실감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한국은 기술보다 사람과 신뢰를 먼저 생각하는 나라라는 사실을 깨달은 게 제 인생에서 가장 뼈아프면서도 값진 깨달음이었습니다. 러시아는 항상 기술 자체에만 집중했습니다. 성능이 좋으면 팔릴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한국은 그 기술을 사람들이 어떻게 사용할지, 어떤 도움이 될지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폴란드와 K2 전차 계약을 할 때도 한국은 단순히 전차만 판 게 아닙니다. 폴란드 내 생산 라인 구축, 기술 이전, 현지 일자리 창출까지 모든 걸 패키지로 제공했습니다. 그게 바로 한국이 30년 전 받은 무기 하나로 세계 질서 속에서 의미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었던 이유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저는 인생의 후반부에 접어들었습니다. 무기상으로서의 제 인생도 저물어가고 있죠. 하지만 인생의 마지막 장에서 한국이라는 놀라운 나라를 제대로 알게 된 것은 정말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젊은 러시아 무기상들이 제게 조언을 구한다면 저는 이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절대 어떤 나라도 무시하지 마라. 오늘 작은 나라가 내일은 거대한 스승이 될 수 있다. 그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진정한 강함은 남을 무시하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겸손하게 배우고 성장하는 데서 나온다는 건 말입니다. 한국의 성공을 지켜보며 저는 확신합니다. 이 나라의 미래는 더욱 밝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오늘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동뭉클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 사연 주인공들에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감동적이거나 재미있는 실제 사연들을 제보받고 있으니 언제든 저희 공식 메일로 제보해주세요. 오늘 들려드린 사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더욱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즐거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감동뭉클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